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자 디렉터 테크놀로지 이반젤리스트라는 기술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재호 부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매해 1월 달쯤 되면 회사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회사를 대표하는 IT 트렌드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군데서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미 어딘가에서 제 얘기를 이미 한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오늘 세션의 전체 요목을 보니까 저의 세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윈도우즈 8의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개들이 쭉 있어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하던 IT 트렌드에 대한 저런 마켓 트렌드 내용은 앞단에서 가볍게 훑고, 중간에 이제 윈도우즈 8 자체에 대한 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보다는 기술적인 트렌드로 좀 몰고 가서 마지막에 요약을 하는 방식으로 끝낼까 합니다. 일단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닌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2012년 트렌드를 내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나 제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꼽은 꼭지가 8가지 꼭지가 저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트렌드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제 2008, 9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트렌드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트렌드들의 대부분은 이제 사실 가만히 보시면 올해 2013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새로운 꼭지를 가지고 트렌드를 만들어야 될 사람은 굉장히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올해는 또 똑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고 새로운 뭔가 이름을 내야 되는데, 다시 또 똑같은 이름의 8꼭지를 들이대면 작년에 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겠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작년 한 6월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가트너라든가 포레스트라든가 많은 리서치 그룹들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런 건지 저런 식으로 여태까지 했던 꼭지식의 트렌드 말고 메가 트렌드라고 부를 수 있는 향후 한 10년이나 12년, 보통 메가 트렌드가 경제 용어니까 한 12년, 디케이드 정도는 가거든요. 한 그 정도 되는 식의 이제 큰 꼭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웬만한 세미나 가시면 저 4가지 토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아마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많은 행사장을 다니신 분들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모빌리티부터 뭐 클라우드, 이름은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빅데이터 B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 미디어, 뭐 소셜 애널리틱스 또 관련된 저 4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트너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 4가지 트렌드가 향후에 통합적인 어떤 활용을 하는 형태로 CIO에 관심을 끌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IDC 쪽도 또 4가지 트렌드가 IT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또 간접 성장을 이제 견인하는 하나의 동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2020년까지 기업 성장의 80% 이상을 이 4가지 트렌드가 움직일 것이다. 그건 꼭 IT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징후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저 양반들이 저렇게 리서치 결과를 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런 것들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각각 토픽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먼저 이제 모바일 쪽 관련된 트렌드를 한번 보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모바일 장비 구매 계획이 전체적인 경기 둔화에 대하고 91%가 장비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배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꼭 유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PC 쉽먼트보다 모바일 디바이스 쉽먼트가 2대1로 앞섰습니다. 작년 12월 기점으로.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앱, 뭐 흔히 말하는 앱이죠. 앱이 작년 12월 기점으로 850억 건 정도 됩니다. 지금 훨씬 더 늘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앱스토어를 가지고 하는 로컬도 많고 글로벌 회사도 많은데 그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10개라면 그중에서 6개는 단 1회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 뒷면에 인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목할 바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컨슈머 쪽에서, 일반 소비자 쪽에서 먼저 일어났고 스마트폰 혁명으로부터 해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들이 기업에 압력을 줌으로써 결국은 그런 앱 형태의 활용이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오면 결국 CIO들이나 내부의 이제 IT 전문가들은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작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주 큰 사고가 터질 뭐 조짐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보안 우려 사항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기회가 되면 언급하도록 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는 형태의 클라우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떠들고 그리고 뭐 4, 5년 동안 뭐 국책 프로젝트도 있고 수많은 협회들이 생긴 데 비하면 도입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오히려. 뭐 이를테면 그런 그 글로벌 회사들의 그 굵직굵직한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여하간은 그 떠드는 거에 비하면 퍼셉션이 빨리 바뀌지 않는 그리고 전체적인 구매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빨리 바뀌지 않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저것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그게 뭐 앱이든 뭐든 애플리케이션의 80%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 빠져 있는 중요한 그 단어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8%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먼저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IO의 대부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클라우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솔루션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자체 구축하는 이런 방식 말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제 마치 종량기처럼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자재를 구매하는 구매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IT 구조, 전반적인 구매 프로세스나 IT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예전에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했다면 어떤 무슨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구매과나 자재 프로세스과에서 어떤 그 일정한 어떤 고정 자산을 마련해서 사야 된다면 지금은 현장에서 예를 들면 웬만한 금액 같은 것들은 그냥 팀장이 카드로 끌 수 있는 소모품처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에서의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셜 쪽은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소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특히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셜 네트워크가 사람을 연결하는 기본이고 전자기기나 뭐 가전기기나 또는 운송수단을 연결하는 형태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유행해서 많이 떠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M2M 같이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또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사물끼리 네트워크 같은 얘기를 많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소셜 네트워크 확장이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서 이제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50% 이상이 내부 소통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그룹웨어를 대체해서 그룹웨어보다는 수평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셜 플랫폼을 어떻게든 웹을 빌려 쓰든 아니면 솔루션을 도입하는 형태로 소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시장 조사를 보면 한 53% 정도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근데 뚜껑을 좀 열어보면 우리나라의 소셜 도입은 내부에 있는 소통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이런 쪽에 이제 외부에 있는 소셜 서비스와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도입 현황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형태가 됩니다. 빅데이터는 너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오늘 뭐 인텔리전트 시스템에서 인텔리전트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 요소이기도 하고요. 여하간 CIO의 한 49%가 빅데이터가 붙어 있는 BI를 핵심 프로젝트 선택했는데 이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BY와 다를 바 없이 빅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다시 이제 BY와 인티그레이션 되면서 이제 그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스템 형태를 구축하게 되는 건데 CIO나 위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트렌드보다도 굉장히 빨리 도입하고 있고 그동안 주춤하고 있었던 약간 주춤한 느낌을 보였던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소셜의 기업 도입이 사실은 빅데이터 하나를 들고 들어오면 윗단에 이걸 다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면서 나머지 다른 세 가지 트렌드를 한꺼번에 동방현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가 가장 큰 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의 폭증이라든가 뭐 비디오 데이터 같은 뭐 비정형 데이터들의 폭증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신문상에서 뭐 데이터가 이렇게 폭증해 저렇게 폭증해 하는 얘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충 뭐 예상 들어보면 뭐 매해마다 거의 뭐 5배 이상의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이들 예측하지만 2016년 정도 되면 8제타바이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5배 이상의 성장을 매해 보이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하는 시대인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들을 많은 데이터들은 사실은 잘 정제되어 있는 기업 형태의 데이터에 있는 ERP나 여러분이 아는 SCM이나 이런 식의 솔루션에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그냥 쓰레기 합창으로 가는 쓰레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리수거 기술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걸러내느냐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재밌게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분의 2가 자기 애플리케이션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들을 어떻게든 지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소셜 어널리틱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최근에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이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사업이익과 뭐 여러 가지 것에 영향을 깊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전반적인 시장의 현황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소셜 쪽을 보겠습니다. 소셜 쪽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인식하는 바와 같이 모든 걸 다 제가 뭐 일부러 읊어드릴 필요는 없고 읽어보셔도 잘 알습니다만, 어쨌든 소셜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소셜 쪽에 모여있는 소셜이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거니까요. 그 수다를 떠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분석 쪽의 응용과, 두 번째는 그 소셜 쪽에 연결된 인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소셜 쪽 인티그레이션이 도입하는 건 소통 문화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착점은 지금 현재 그룹이나 이런 방식 플러스 알파 기업 내부의 조직에 들어와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형태의 소통 문화 변화가 일어나면 마지막 종착역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소셜 형태의 응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셜 이코노미라는 아예 그 경제 용어를 하나 두고 이렇게 수백 장씩 되는 어떤 경제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하고, 아마 이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모빌리티 쪽 현황은 이러합니다. 모빌리티 쪽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많이 듣는 얘기가 컨슈머라이제이션이죠. 컨슈머라이제이션은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 저기 소비자화, 뭐 소비재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런 것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생소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많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컨슈머라이제이션 나중에 기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모바일 워크가 더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까 소셜 어널리틱스하고 또 소셜 네트워크하고 관계돼서 이동형 소비 대중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우리나라는 아주 열심히 쓰는 이동형 소비 대중이고,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응용이 돼서 오히려 피로감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은 좀 불신도 벌써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 저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는, 기술 트렌드나 응용 트렌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모형들이 해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 큰 다를 바는 없고, 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외국에 있는 사용자들도 이제 성질이 급해져서 어떤 무슨 뭐 제품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설문에 대해서 이제 소셜에 올린 다음에 1~2시간 내에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성질 급한 화를 내거나 이런 식의 좀 성질 급한 대중이 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빅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도입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포춘의 1000대 기업 뭐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거겠지만, 어쨌든 CEO나 CIO 전체 기업에서 주요 기업의 한 49%, 50%죠, 그죠? 50% 이상이 이미 빅데이터를 고객 분석을 위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 옆에 보시면 빅데이터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시장도 복합 성장이 CAGR이지만 복합 성장이지만 어쨌든 다른 그 세 가지 트렌드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솔루션과 같이 동방 성장을 하면서 양쪽 다 거의 40%에 해당되는 40% 육박하는 형태의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 떠드는 시점과 도입하는 시점이 굉장히 가까운 형태의 트렌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약간 슬픈 장표죠. 슬픈 장표인데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쪽 얘기인데,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얘기하자 치면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 한 그 중반쯤을 계기로 해서 많은 리서치 회사들이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그냥 3가지 디바이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중에 소비자가 아니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는 디바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용어를 보통 구분합니다. 하나는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우리나라에서는 그 번역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기능형 통신단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서 거기는 PC나 일반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여기서 말하는 논의하는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전화기, PC, 태블릿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뭐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맞물릴 수도 있고 안 맞물릴 수도 있지만 저것들이 주는 시장의 동세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기, 태블릿, 데스크탑 PC 합쳐서 2016년까지 해마다 14%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저것들 그냥 나온 데이터는 아니고 여러 개의 그 리서치 기관에서 만든 것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또 저렴하게 예측한 데가 있습니다만 그때 대충 평균은 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화기가 그렇게 많이 팔렸음에도 아직도 팔 게 많이 남아서 2016년에 이르면 63% 정도 성장을 예측합니다. 전체 시장에 새 디바이스 봤을 때. 그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든 곱든 아직도 데스크탑 OS 시장에서 90%가 윈도우고 심지어는 뭐 98도 1%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8이 나온 지가 이제 몇 개월 지났죠, 그죠? 한 반년 정도 지났나요? 공식적으로 작년 10월 28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자마자 한 4% 정도 지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1%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디바이스가 전체 시장에서 1%. 1%면 한 4, 5천만 카피 정도 되거든요. 4, 5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플랫폼 하나 만들었는데 나오자마자 4, 5천만 카피면 온 신문을 도배를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양을 많이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뉴스도 안 되고 그랬다가는 그 정도 팔아가지고는 직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만큼 커진 그 큰 기업의 하나의 슬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데스크탑 PC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자체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상대에서 한 24% 정도로 시장을 키핑할 거 예측합니다. 저기는 뭐가까지 들어가냐면 점점 PC를 다시 도입하는 생산 주기가 수명 주기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것까지 도입해서 고려한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전화기하고 데스크탑 PC는 너무 잘 아시는데 이 두 폼팩터가 아시다시피 태블릿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두 폼팩터가 극단적이죠. 전화기로 파워포인트를 할 수 없고 PC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전화기라도 파워포인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태블릿만 하더라도 태블릿에서 여러분이 뭐 편집을 해보셔서 알지만 버추얼 키보드를 껴놓고 뭐 코딩을 한다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조금만 이메일 쓰다 보면 정신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습을 하면 연습할수록 실수가 더 늘어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양단을 오가는 사실은 우리가 모빌리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모빌리티가 기업과 그 일반 소비자로서의 활동을 다 아우르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기기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폼팩터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마땅한 폼팩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아시다시피 1990년대 말에 저 비슷한 태블릿 비슷한 기기가 여러 개 나왔었죠. 이미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시장에 들어갔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이 아름답기보다는 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쨌든 태블릿 시장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측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세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면 한 13% 정도의 마켓 쉐어를 차지할 걸 예측을 하고 있으나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저게 많이 된다고 해야 좋은 건데 왜 보수적일 수밖에 없냐면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그 현재 업무용으로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들이 4.5% 정도거든요. 근데 4.5%에 또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 태블릿 쓰는 용도가 필드 세일즈 용이거나 아니면 특이하게도 제조 쪽에 있는 제어 계측이나 필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사람들이 한번 트렌드를 따르게 되고 그 유행을 따르게 되면 그게 멋있어든 아니면은 뭐 이쁘든 아니면 딴 용도든 간에 막 사기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와서 사람들이 다 본질을 깨닫고 캄다운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기계 자체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되죠. 그 유용성 면에서 그 기기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의 80%가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넓은 게임패드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저게 시장에서 안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킬러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어떤 용도의 패턴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PC와 폰만큼 안정된 쓰임새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지만 정말 2016년에 14%까지 성장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에코시스템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윈도우즈 8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트랜드 발표를 할 때 윈도우즈 8 자체에 대한 제품 얘기나 그런 것들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뒤에 주구장창 윈도우 8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윈도우즈 8이 뭐 잘났다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코딩을 하는 개발자만 4,5만 명이고 한 해 R&D로 투자하는 돈이 90억 불 이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트 버튼을 없애가지고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멘탈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뒷단에 숨어 있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 생각이 뭔지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다른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8이 잘났다기보다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든 곱든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잘해온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뭐 기술이 좋아서 잘했든 시장 운이 좋아서 잘했든 잘해온 일입니다. 그렇죠? 잘해온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리고 진짜 잘해온 일은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말씀드릴 없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지만 윈도우 비스타를 투자하는데 5년 동안 들어간 돈 7.5조입니다. 거기서 윈도우 자체의 펑셔널리티를 구현하는 데 들어간 돈이 1조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나머지는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다 알지만 그 테스팅 프레임워크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람의 손을 거의 개입시키지 않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30분 정도면 수천만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버그가 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기술에 대한 순수성 때문에 이 회사가 했겠습니까? 저것들에 대해 사람을 투자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것들은 이 회사 사실 강점이고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 다 망해도 이 기술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간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거죠. 남들이 이러고 있는데 얘는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명은 뭐냐면 일반 소비자 시장, 컨슈머 시장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고 항상 주가에서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컨슈머 시장이 그래서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 그럼 그 변명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뭐 네가 잘했든 못했든 기술적으로 뛰어났든 말든 간에 윈도우 플랫폼이 시장에 심어주지 못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저거는 가지고 놀 때는 못 쓰는 기계야. 두 번째는 움직일 때도 못 쓰는 기계야. 모빌리티 시스템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너무 옛날 인터페이스를 계속 지키고 온 거.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놀고 있었느냐?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들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보셨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란 말 자체를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언제적인가 보시죠. 여기 2008년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제로는 2002년부터 연구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커먼드 라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GUI로 NUI로 옮겨옵니다. 사실은 그 결과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들은 무슨 뭐 마케팅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라 이 키넥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냥 스크린샷입니다. 실제 제품들의. 그리고 키넥트는 아시다시피 이거 빼고 이 자체도 인베드 시스템이지만 이 모션 캡처 이 안에 있는 장비가 사실 통합 센서입니다. 그죠? 모션 캡처도 되고 보이스 레커그니션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키넥트 센서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딱 집어넣거나 여기 딱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던 그 눈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기술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잘 팔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팔리죠. 이유가 뭘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키넥트 가지고 뛰고 나면 이제 키넥트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고급 기술이 있어봐야 이거는 삼성하고 같이 했던 그 테이블 형태의 컴퓨터입니다. 이름이 서피스입니다. 요새 많이 들어보셨던 어떤 윈도우 제품하고 비슷하죠. 근데 서피스라는 테크놀로지인데 문제는 이런 고급 기술과 있어봐야 이게 대중 상품하고 관계를 못 맞춘 겁니다. 타임 투 마켓과 그다음에 일반 소비 기술에다가 저걸 갖다 전화기에 넣었으면 될 건데 왜 못 넣었을까요? 그죠? 이 기술이 들고 있어봐야 그 기술을 어디다 응용할 줄 모르면 제품의 그 타임 투 마켓을 놓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솔직히 아픈 얘기도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하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이기도 하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센서 기반 컴퓨팅 기술이 있고 옆에다가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능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기술을 합치고 결국 뭘 제공해야 되냐 사용자로 하여금 이 옆에 있는 이 식상한 그림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추럴 인터페이스를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남들은 오감만족이라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무슨 그렇게 아이콘을 잘 만든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썰렁하죠. 아주 공대스러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념상으로 그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의 정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겁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직접 소통, 멀티터치, 멀티유저, 사물인식 이 네 가지 요건을 정의하면 만족하면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 기술까지는 했는데 멀티스크린 UI 문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이즈의 UI 문제를 맞출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해법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지하철 인터페이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그 편말 인터페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붙였을 때 그래서 그걸 따서 메트로 UI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메트로라는 말 자체를 못 쓴다고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윈도우 스타일 뭐 UI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여하간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져와서 전화기에 먼저 넣죠. 그런 다음에 윈도우에도 넣었지만 사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전화기에 먼저 넣었고 그다음에 엑스박스에 먼저 넣었고 그다음에 윈도우 8에 넣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윈도우 8이라는 시스템이 단지 PC 시스템이 아니고 인베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엑스박스고 이 회사가 만드는 모든 하드웨어의 기본 플랫폼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동전한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8 스타일의 멀티스크린 해법은 되게 공대스러운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이런 도전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가상적인 큰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이 화면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기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단순 무시 과격한 방법이기도 하고 아주 심플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화면이 있을 때 그걸 팝업 창처럼 띄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펼치는 형태죠. 옆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 어떤 사람은 파노라마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 얘기를 조금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기술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조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힘들어하셔서. 그렇지만 이제 오늘 세션이 단지 다른 데서 다 듣는 식상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지만 요건만 짚어 넘어가고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늘 그냥 이슈거리만 짚고 넘어가고 해법은 잘 얘기를 안 할 생각입니다. 빠르게 이제 주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는 디바이스 여러 개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지금 멀티스크린 형태의 여러 디바이스를 가로질러서 멀티스크린 멀티플랫폼 형태의 기능형 앱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런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술 구조를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앱을 만들려면 앱이 단말기에 있는 어떤 UI를 예쁘게 만든 다음에 따로따로 심는다는 생각을 좀 우리가 같이 버려야 됩니다. 앱이라는 건 결국 아시다시피 저 뒷단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한 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서비스가 하나가 묶여있든 여러 개가 묶여있든 간에 메쉬업이 되고 나면 그때 화면단에 여러 가지 앱 형태를 보게 되고 그 앱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싫든 좋든 한 디바이스에 하나씩 깔린다는 앱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디바이스에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깔리는 앱들이 이 서비스의 하나의 그 창으로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앱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전체를 앱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안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특성과 관계가 있지만 이 보안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에 관계된 뭐 말웨어 무슨 여러 가지 뭐 해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서비스와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한 개인적인 유저들의 아이덴티티, 디지털 아이덴티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멀티스크린의 정의입니다. 기억하시는데 1초 드릴 겁니다. 띡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공감을 하신다면 저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술 구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확인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단의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라고 제가 요약드렸던 클라우드, 뒷단에 있는 클라우드 기술의 의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멀티스크린 앱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무리 복잡해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 동선의 반복을 절약하는 겁니다. 뒷단에 뭔가 숨겨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쑥 써놨습니다만 두 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많이들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에 있는 것들을 뭔가 받아와서 뭘 할 때 뭔가를 공유하게 되죠. 공유해서 나누게 되는데 멀티스크린 앱이 되려면 A 디바이스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춘 상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 디바이스에 그대로 옮겨와야 됩니다. 몇 가지 그런 앱들이 있죠, 시장에.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공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컨텐츠를 공유하는 겁니다. 컨텐츠를 공유하면 잘 아시죠? 사진을 공유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멀티스크린 앱의 핵심적인 기술은 그런 컨텐츠 공유가 아니고 환경 공유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 부르는. 그래서 이 환경 공유가 사실은 모바일 시스템에 들어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의미를 그런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은 동선의 반복이 절약되고 동선 반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멀티스크린 앱이 되는 기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시거나 하실 때
그 플랫폼 내부에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쉽게 쉐어링할 수 있는, 특히 로밍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어떤 그 동기화 또는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로밍 폴더 같은 걸 가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그 아키텍처입니다. 로밍 폴더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모두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는 아주 괴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모바일 플랫폼은 어떠냐면 자기가 만약에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공유를 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이걸 여기에 씁니다. 마치 로컬 폴더처럼. 그럼 OS가 알아가지고 이것들을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비동기 통신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어떤 태블릿을 들고 가다가 어떤 블로그를 막 썼어요. 블로그 쓰거나 어떤 특정한 설정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굴을 지나갑니다. 통신이 끊기겠죠? 그런 상태에 다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OS가 알아서 다시 네트워크가 오해됐던 걸 깨달아서 그것들을 적정 시점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그걸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추상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사실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핵심적인 모던 애플리케이션들의 하나의 요소 기술인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하시면서 멀티 스크린 앱이 예전보다 맨 땅에 헤딩해서 막 기술들을 드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사실 저거는 사실 자랑입니다. 윈도우즈 8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아키텍처의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아이덴티티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한 플랫폼 내에서 또 여러 디바이스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고 하면 단지 서비스만 싱글 사인온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끼리도 싱글 사인온 형태로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안 문제 없이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전체적인 그 크로스 도메인을 가로질러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기술도 같이 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기와 보안 관점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라 이거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앱과 브라우저를 단순히 어떤 인터페이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서비스 컨텍스트와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양단을 가로지르는 보안의 관점에서 문맥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고 이 중심에 있는 시큐리티 베리어, 그러니까 보안의 어떤 그 장벽을 가로질러서 다음과 같은 보안들이 우리에게 적절히 활용되는 걸 봐야 되고요. 특히 장차는 제가 이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디바이스 단에서 어떤 보안 관점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UEFI나 또 TPM 같은 테크놀로지를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를 갖다 버릴 거냐는 거죠. 쓰레기통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은행권이나 이런 쪽에 에로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보시면 화면 단위 뭐 병원도 마찬가지죠. 화면 단위 작게는 뭐 500개에서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긴다든가 터치 인터페이스 옮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비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모바일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상의 환경에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밖에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단을 오가는 어떤 모바일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면 이걸 듀얼 퍼스널리티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의 이중인격,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에는 이것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거랍니다. Oh no! What's going on? Put you on a remote location, and then from there... Hello? Hunt, we're in trouble. What? I'm really sorry. I'm gonna have to go. We lost all the data and the clients will be here soon. Make the presentation file again and send it to me ASAP. Sorry, but I just can't shake the feeling that... I'm sorry, just one moment. Hello? You're having some problems. I need your help. Sure. Sorry. Need your help urgently. Send me the PPT file. Clients are here. Oh my god.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today. Is this offer, this wonderful
right, Jakes. Work in style from anywhere and everywhere. Simple.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보여드리면 이제 반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광고 대신해 줄 이유가 없고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해외 쪽에 아마 마케팅 용도로 쓰는 건데 저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극적으로 꾸몄잖아요, 지금 연출을. 그래서 약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 전화기로 막 일단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저럴 상황이 몇 번이나 될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저 마음을 알겠는데 마음을 알겠는데 저런 상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남자하고 그 양복 입은 사람하고 놀러 있던 사람의 약간 겹치는 화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중성이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저 동영상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공감이 충분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우리가 아는 거는 이쪽에 양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생태계가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통합돼야 될 형태가 필요한 건데 이 듀얼 퍼스널리티를 다른 말로 스플릿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그래서 이 해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한 해법은 워낙 통합을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이동형 비즈니스 앱을 응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의 분명히 업무 환경이 필요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대 다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인 것들이 깨알 같은 기술들의 스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8 플랫폼 전체의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이쪽은 이런 식의 이제 UI를 가지는 모빌리티나 앱 플랫폼이고 이쪽은 잘 아시는 데스크탑 플랫폼입니다. 옛날의 호환성. 그래서 이걸 그냥 한 운영체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컨슈머 쪽보다는 기업 쪽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쪽 컨슈머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설계가 돼 있습니다. 좀 공감은 가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변명은 직원의 변명은 뭐냐면 스타트 버튼을 중간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하나 없애서 이걸 갑자기 사각형을 뜨게 만든 다음에 사각형의 위력으로 뭐 사용자들 멘탈 불균형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듀얼 퍼스널리티라는 나름대로의 그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한 커널 위에 저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태블릿이든 뭐 어떤 디바이스가 양단을 오갈 수 있는 형태로 독립적인 디바이스로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좀 빨리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IT 풍경은 우리가 알다 있는 IT 풍경은 이렇게 그림 하나로 요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소셜 네트워크 있고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기기가 폭증함으로써 이동성이 강화되고 이동성이 강화되면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통신량이 폭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저용 데이터가 폭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저용 데이터가 결국은 사실 그 근간에는 여러 가지 것들에 있는 어떤 공유 문화나 여러 가지 그 공동체의 웹 입전형 시대로 출발됐던 여러 가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기계 연결해서 문서 연결해서 사람 연결로 발전하는 어떤 축을 따라서 더하기의 혁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덕분에 그냥 기존에는 그냥 수다 떠는 메신저에 불과했던 것들이 플랫폼 서비스화돼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디지털 마케팅과 미디어 전송과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지능형 형태의 서비스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어떤 추세적이죠. 그래서 단지 이제 소셜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수다를 떠는 것들이 아니라 저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결국은 지능형 통신 단말기로 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응용들이 기존에 있던 뭐 스마트 TV부터 의료기기까지 많은 수많은 영역에 있는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센서 베이스드 컴퓨팅이 있고 뭐 NFC나 이런 근거리 통신들이 있다면 실제로 얘들이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센서에 있는 기기들이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와 어울려서 문맥에 맞는 컨텍스트와 컴퓨팅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지능형 형태의 디바이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것들의 빅데이터 기술까지 올라오게 되면 AI 기술까지 올라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능형 통신 단말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기술이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사실 포장이잖아요. 데이터 마이닝도 사실은 산업에서 하는 마케팅 하이프입니다. 실제로 빅데이터의 핵심은 AI 기술이죠. 그래서 AI 기술이 대중화된 거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이런 식의 응용들이 AI 기술 응용들이 이젠 단말단에서 쉽게 일어나도록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게 되고 그것이 뭐 컨텍스트 웨어 컴퓨팅이냐 센서 베이스 컴퓨팅하고 맞물려서 점점 더 똑똑한 형태의 단말 서비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아파치 재단하고 아예 손을 잡고 공동으로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뒷단에 있으면서 단말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면 약간 시간을 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얼마나 똑똑해질까요? 디바이스들이? 좀 임팩트가 있으세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더브투 래빗이라고 하는 뭐 국내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걸 알게 된 것이 본사 쪽에 있는 사람이 너네 나라 뭐 회사 중에 키넥트 기술을 써가지고 디지털 사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해외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데 너는 알고 있어라고 물어와서 거꾸로 역추적하다 보니까 알게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시스템 내부에 디지털 사이니지의 키넥트 기술을 하나 활용하는 것만으로 동작 인식을 해서 아이돌 스타와 똑같은 모션을 하면 그 보상으로 콜라를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만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고 그런 기술 쪽의 응용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저것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그런 센서 베이스 컴퓨팅과 뒷단에 있는 인텔리전스 시스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를 만들어낼 거예요. 저것 말고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뒷단에 있는 그 큰 그랜드한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3세대 ICT를 맞았습니다. 3세대 ICT의 특성은 어쨌든 디바이스의 변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PC 시대부터 쭉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런 형태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뒷단의 서비스가 전에는 예를 들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던 것들이 점점 더 다가와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나오면서 이제 누구나가 사실은 적당한 형태의 그 투자 비용만 있다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오늘 당장 올릴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올릴 수도 있는 형태의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IT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꼭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은 것들은 앞에도 한번 제가 멀티 스크린에 정의를 드리면서 기술 그림을 하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마지막 장표는 이 한 장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밑에 있는 구조는 기술적인 구조는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양단을 연결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고 이 붉은색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보안의 핵심인 아이덴티티 기술입니다. 아이덴티티 통합이 있어야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양단이 이어지면서 컨슈머 스페이스와 엔터프라이즈 스페이스를 오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보안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졌으면 좋겠고 뭐 아이덴티티에 관심이 있다면 언젠가 제가 또 하나 다른 강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그 윗단에 컨슈머가 이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들고 주도권을 가지면서 소비자 중심에서 만들어진 혁명이 기업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IT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동성과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빌 이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의 광범위한 서비스 윗단에서 해결되는 것이고요. 단말기의 휴대성 때문이 아니라 그 윗단에 이제 그 수다 떠는 장소와 그다음에 이 수다 떠는 얘기들을 듣고자 하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떠드는 말하는 기술이라면 이건 듣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기업 내부의 조직 내부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지금 IT 트렌드의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기술 꼭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 먼저 아이덴티티를 기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꼭 윈도우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중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이중성의 문제는 보안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클라우드라는 테크놀로지 우리가 제대로 도입하려면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어렵지만 RESTful 서비스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또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적인 이동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비동기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앞서 애플리케이션 로밍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는 그것이 사서 쓰는 거든 빌려 쓰는 거든 간에 서비스와 디바이스 단말을 연결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방성 형태로 정립한 것이 오픈 그래프 테크놀로지입니다. 개방 형태의 기술을 신경 써야 되고 빅데이터는 결국 그 형태가 빅데이터든 아니면 정형화된 데이터든 간에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가늠하면서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세우는 것이 오데이터라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가 만약에 바깥에 있는 서비스로 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양쪽에 연결하는 기술이 오픈 어서티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OC 삼형제라고 부릅니다. 저 OC 삼형제가 전반적인 IT 테크놀로지에서 양날이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중요한 방향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얼마나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한 장 그림 안에 많은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제 머릿속에 같이 저런 그림이 시어링 되어 있다면, 공유되어 있다면 아마 기술적인 관점을 같이 바라보면서 혹시나 다음에 만나 뵀을 때 저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많이 바쁘게 떠들었는데요.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인풋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